자, 2019년 고2 11월 모의고사 21번부터 26번에 해당하는 경제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지문이 나올 때는 우리가 경제를 따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 같은 거, 그런 것들 반드시 좀 챙겨가야 되고, 그래야 다음 경제지문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개념들 챙겨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읽어주는 게 좋겠죠. 자,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자, 개념이 나오니까 일단 체크를 합시다. 파생상품이라는 건 기초가 될 수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 가치는 당연히 변할 수 있잖아요. 우리 뭐 부동산만 해도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기 마음대로잖아. 그 가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걸 우리가 이제 파생상품이라고 한대. 근데 이때 기초자산이라는 건 뭐냐? 농축산물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모든 대상의 기초자산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 위에 있는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결국에는 농축산물이나 원자재도 가치 변동이 일어날 수 있지만 주식이나 채권도 가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여기서 아마 너네가 주식은 잘 알 텐데 채권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채권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혹은 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삼성전자가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돈을 좀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삼성전자 채권을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 삼성전자 채권을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를 샀어. 그럼 삼성전자가 약속을 하는 거지. 우리의 지금 채권을 사주면 1년 뒤에는 이거를 200만 원으로 돌려줄게 라고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을 해. 그럼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1년 뒤에 그 200만 원을 받는 거야. 그럼 사람들한테 채권은 삼성전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채권도 어쨌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식처럼 자산으로서 기능을 하는 애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파생상품이라는 건 농축산물이나 원자재 같은 것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처럼 가격이 바뀌는 애들, 그런 애들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의 가격 변화는 거래 당사자에게 당연히 손해와 이익을 발생시키겠죠.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나한테는 손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격이 올랐어. 그럼 나한테는 이익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파생상품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그 정도가 나와 있네요. 그럼 21번 문제. 3번 선지. 여기서 바로 해결이 가능했던 거네요. 자, 밑줄을 칠게요. 여기가 21번에 3번에 대한 근거였습니다. 자,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거래 대상의 미래 가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생상품이 나오게 된 배경이네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봐. 뭐 내가 주식을 샀어.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게 1년 뒤에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되게 불안해, 가격이. 근데 그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 대상을 팔려는 매도자, 자, 이런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매도자는 파는 사람이야, 파는 사람. 매도자는 당연히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래 대상을 사려는 매수자, 사는 사람이에요.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죠. 내가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미래에 가격이 오를 수 있어. 불안한 거지.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 기초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 즉 계약 만기 시점에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통해 미래 위험에 대비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뭐 아주 쉽게 피아노라고 해봅시다. 피아노.
내가 피아노를 사려고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100만 원에 피아노를 사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1년 뒤에 피아노의 가격이 200만 원으로 만약에 올라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어쨌든 계약 당시에 100만 원으로 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에 사는 거지. 그럼 사는 사람은 완전 개이득인 거죠. 근데 반면에 파는 사람은 그만큼 100만 원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뭐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여기 있는 파생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은 21번에 지금 5번과 4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이 문단 첫 번째 줄에 미래 가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게 5번 선지에 대한 근거고요. 그리고 기능, 파생상품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게 결국에 파생상품의 기능인 거잖아요. 그럼 4번 선지도 가능합니다.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선도, 자 이거 문제랑 연결이 되는 애네요. 파생상품이, 자 얘도 파생상품이야. 계약으로서 기능을 했는데 선도는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과 동시에 물품을 인수인도하는 현물 거래와는 형태가 달랐대요. 현물, 당근 거래 생각하세요. 뭐 중고 거래처럼 뭐 물건과 물건을 나누거나 아니면 물건 주면서 돈을 그때그때 바로 주는 거잖아. 그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니까. 선도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들이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이나 만기 시점에 있어서 나랑 딱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사고 싶은 게 아니라 1년 뒤에 피아노를 사고 싶은데 그렇게 1년 뒤에 팔고 싶어 하는 판매자를 찾기가 어렵잖아. 네, 그게 이제 선도의 단점이라는 거죠. 또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만기 이전에 그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할 위험이 높다는 불안정성이 늘 존재했대요. 파는 사람이 갑자기 나 그냥 안 팔래. 혹은 사는 사람이 나 그냥 안 살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손해가 생길 수 있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의 규모가 커지게 된 19세기 중반부터는 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이 나타났다. 그럼 얘들아, 비문학을 읽을 땐 당연히 이런 정보들이 대조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전제하고 가야 돼. 그럼 그런 정보 체크하고 가야겠지. 선물은 기초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한다는 점에서는 선도와 동일하다. 공통점이잖아요. 완전 중요하지 않겠니? 하지만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거래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대요. 둘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거래의 매개적 역할도 해줬대요. 세 번째,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줬대요. 이를 통해서 거래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서 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위에는 선도가 늘 파기할 위험이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했다면 선물은 그런 것들을 거래소가 안정성을 확보시켜 줌으로써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21번에 2번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선도와 선물의 종류가 나왔잖아. 둘 다 파생상품이잖아.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은 맞는 선지. 답은 1번입니다. 저만 안 나오는 거 뭐 여기서 이미 확인이 가능하죠. 자, 둘이 파생상품이라는 건 선도라는 파생상품, 선물이라는 파생상품. 여기서 해결이 가능하네요. 자, 22번 문제도 바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선도고 니은은 선물입니다. 기업과 니은은 모두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거래 당사자의 손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자, 이거 개념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 1문단 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에 대한 개념이에요? 파생상품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결국에 기업과 니은은 파생상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2번의 1번은 아까 봤던 여기랑 여기가
21번에 22번에 1번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2번. 선도는 선물과 달리 계약을 체결하도 만기 이전에 그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위험이 높았다. 맞죠? 자, 선도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늘 파기할 위험이 높다는 불안정성이 존재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선물이다. 여기가 22번의 2번의 근거입니다. 자, 3번. 선도는 니은과 달리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거래한다는 계약. 아니죠. 달리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공통점 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에 둘 다 만기 시점에 거래한다는 점에서 선도와 동일하다. 여기가 22번에 3번의 근거죠. 자, 4번. 선물은 선도와 달리 거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반대거래, 증거금, 일일정산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물론 아직 반대거래, 증거금, 일일정산 쌤 아직 여기 안 봤잖아. 하지만 제도적 장치 나와 있었죠. 선물, 제도적 장치 마련. 밑에 선물거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여기가 22번에 4번에 대한 근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 선물과 달리 선도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당사자들의 매개적 역할을 하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 여기가 22번에 5번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단까지 읽었을 때 문제를 벌써 2개나 해결을 했죠. 자, 내려갑니다. 선물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반대거래, 증거금, 일일정산 등이 있는데 반대거래는 계약 만기 시점 이전에 거래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를 통해 선물거래 당사자는 바뀌지만 정해진 가격과 수량의 기초자산을 만기 시점에 인수하고 인도하는 계약 자체는 유지되므로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애가 B라는 애한테 1년 뒤에 피아노를 사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A가 피아노를 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C한테 넘길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계약은 C와 B 사이의 계약이 가능한 거죠. 증거금이라는 건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확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보증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인데 대표적으로 개시증거물과 유지증거물이 있다. 증거금. 개시증거금은 계약 당사자가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맡겨놓아야 하는 증거금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기초자산의 가격에 수량을 곱한 액수의 일부이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1년 뒤에 100만 원에 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증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에 10%인 10만 원을 미리 걸어놓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유지증거금은 선물 거래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금을 말하는데 일일정산은 선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날마다 당일의 거래 마감 시점의 가격으로 선물 거래 당사자의 손익을 계산하여 이를 유지증거금에서 차감 또는 가산하는 장치이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매일매일의 손익을 따져가면서 반대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계속 떨어져. 그럼 나 이거 손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죠. 반대 거래할 수 있어. 그래서 거래 안정성이 확보가 된대요. 한편 일일 정산의 결과 특정 거래자의 증거금 계좌 잔고가 유지 증거금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거래소는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증거금 계좌 잔고가 개시 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데 이를 마진콜이라고 한다. 이러한 마진콜을 충족하기 전까지 마진콜을 받은 당사자는 일일 정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돈이 최소한의 증거금보다 적게 남으면 빨리 그 안에 돈을 채워 넣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바로 23번 문제 갑니다. 개시증거금이 있고요. 유지증거금이 있습니다. 개시증거금이 뭐였냐면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맡겨야 하는 증거금이고 유지증거금은 선물 거래가 유지되기 위해서 증거금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자, T0부터 T3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건데 S0, S1으로 갈수록 유지증거금 떨어지고 S1에서 S2로 갈수록 유지증거금 완전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S3로 개시증거금만큼 올라가네요.
반대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T0에서는 S0가 개시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선물 거래 시작이 가능하죠. 맞죠? 자, 개시증거금 개념 한번 다시 볼게요. 개시증거금은 계약 당사자가 선물 거래 시작하기 위해 맡겨야 되는 증거금이에요. 그래서 개시증거금이 있어야지만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3번에 1번에 대한 근거가 되네요. 그러면 23번에 1번 가능. 자, 2번 T1에서 T0에서 T1이 될 때 S0에서 S1으로 하락하죠. 그러니까 개시증거금에서 유지증거금으로 돈이 떨어져. 근데 그건 일일 정산에 의해서 손해본 만큼 금액이 증거금에서 차감됐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여기에 나와요. 특히 일일 정산 부분에서 선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날마다 손익을 계산하여 유지증거금에서 차감이 되는 거거든. 23번에 2번의 근거가 여기가 됩니다. 아직 그래도 통장의 잔고가 좀 남아있는 거지. 자, 3번 T1에서는 S1의 유지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지금 S1이 조금 더 크죠. 유지증거금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어, S1이. 그러면 계속해서 선물거래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유지증거금의 개념이 이런 거였잖아. 선물거래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금. 그러면 유지증거금이 만약에 최소한의 증거금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어. 그럼 선물거래는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자, 4번 T2에서 유지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S2를 뺀 만큼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마진콜이 발생한다. 이게 답이죠. 자, 마진콜이 뭐였냐면 증거금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개시증거금 이상으로 돈을 넣으라고 하는 게 마진콜이었어요. 근데 지금 봤더니 실제로 S2가 유지증거금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럼 얼만큼 돈을 더 넣어야 되냐면 개시증거금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돈을 넣어야지 다시 유지가 되는 거거든.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이유는 유지증거금에서 S2를 뺀 만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틀렸고요. 5번 T2에서 S2보다 높아진 금액인 S3는 다시 개시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일 정산이 가능해진다. 자, 여기 마지막 문단에 마진콜을 받은 당사자는 일일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 마진콜을 벗어났어. 그럼 다시 일일 정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지금 S3는 마진콜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일 정산 가능해지는 거 맞는 얘기죠. 자, 24번 가볼게요. 이런 문제는 모든 선지를 일일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늘 그렇듯이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보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어구나 단어가 선지에 들어가는 게 답이야. 선물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버러지 효과란 개시증거금만으로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서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걸 말한대요. 개시증거금 우리 예를 들어 1년 뒤에 100만 원 주고 살 걸 10만 원의 증거금을 내면 그 거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기초자산의 가격과 수량을 곱한 액수의 일부만을 개시증거금으로 설정해도 그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 3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선지를 시험 때 하나하나 따지잖아? 시간 없어서 문제 못 풀어요. 직관적으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고민하면 안 돼요. 자, 1번.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 이전의 물품을 인수인도하는 현물 거래가 이루어지면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아니요, 이런 얘기 없었고요. 2번.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며 만기 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돼서 거래 안정성이 확보된다. 레버리지 효과랑 안정성이랑 지금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4번.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 기초자산의 수량이 늘어나 개시증거금이 줄어든다. 뭔 소리예요? 5번. 선물 가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건 지문에 아예 없는 내용이에요.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고민하면 안 되고요. 자, 25번, 26번을 풀기 위해서는 아까 계산식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5문단 안 봤죠. 이 5문단 한번 보고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를 통해 만기 시점을 반대 거래 시점의 손익 계산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점에서 A가 B에게 특정 기업의 주식을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해진 수량만큼 정해진 가격으로 사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한대요.
A가 B한테 야, 나 삼성전자 주식 1년 뒤에 100만 원에 살게 라고 계약을 합니다. 이는 곧 A가 B에게 그 계약, 즉 선물을 산 것을 의미합니다. 샀다니까 얘가 인수자고, 매수자죠. 매수인. 그리고 B가 그걸 파는 사람이니까 매도인일 거야.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은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하기로 한 주식 한 주당 가격이다. 만약 이 계약이 만기 시점까지 유지가 된다면 A의 손액은, 자 여기서부터 계산식 중요하죠?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에서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을 뺀 것에 거래 승수를 곱하고 이것에 다시 계약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얘들아, 계산식 나오잖아? 이건 무조건이야. 이거 그냥 내겠다는 정보야.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밑줄을 쳐놓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계산식 대입해야겠다 라는 생각만 하고 가는 거죠. 이때 B의 손익은 A의 손익과 정반대가 된다. 그런데 만약 계약 만기 시점에 A가 C에게 자신이 보유한 선물을 파는 반대 거래가 이루어져서 A와 B의 사이에 거래 관계가 청산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A가 B한테 주식을 샀어요. 근데 중간에 이 주식을 사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 C한테 팔면 계약은 이제부터 B와 C 사이에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을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물 가격으로 바뀌기만 하면 된다. 이때 B의 손익은 A의 손익과 정반대가 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반대 거래가 발생한 그 시점에서 A는 B에 대한 의무를 C에게 넘기게 된다. 그러니까 C한테 넘기는 그 순간 A와 B 사이의 거래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번 갑니다. 2000땡땡년 5월 10일 갑은 땡땡 기업의 주식을 한 주당 15만 원의 가격으로 6월 8일에 을에게 사겠다는 5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여기서 갑은요, 사는 사람이니까 매수인이고 을이 매도인이에요. 근데 5월 30일에 갑은 보유한 선물을 병에게 파는 반대 거래를 한대요. 그러면 병이 나왔고 갑과 병 사이에 반대 거래가 이루어지지. 그럼 이때부터 갑은 병한테 넘겨주는 사람이니까 얘가 매도인이 되고 얘가 매수인이 돼요. 자, 그리고 6월 8일에 을이 병한테 넘겨주니까 여기서 매도인이 을이고 그리고 병은 또 매수인인 거죠. 자, 그러면 1번 선지. 5월 10일에 갑과 을의 선물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은 을에 대해서 선물의 매수자, 을은 매도자가 된다. 맞는 얘기죠? 2번. 5월 30일에 갑과 병의 반대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과 을 사이의 선물 거래는 완전 청산되죠. 3번. 5월 30일에 갑과 병의 관대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은 병에 대해서 선물의 매도자, 병은 갑에 대해서 매수자가 된다. 지금 여기 이미 그려놨잖아. 관계. 그치? 4번. 6월 8일에 선물 계약에 따른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과 을의 주식 관계가 청산된다. 아니죠. 자, 갑과 을의 주식 계약은 언제 끝나? 반대 거래가 발생한 그 시점에서 계약이 넘겨져요. 그러니까 6월 8일이 아니라 5월 30일이라고 해줘야 되고. 5번. 6월 8일 선물 계약에 따른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을은 병에 대해서는 매도자, 병은 매수자다. 이거 아까 다 적어준 얘기죠? 자, 그러면 26번을 위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계산식이 이거였어요. 계약 만기 시점 주식 가격에서 계약 체결 시점에 선물 가격을 뺀 거에다가 거래 승수를 곱하고 계약수를 곱하면 된다 라고 나와 있었죠. 근데 만약에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를 뭘로 바꿔라? 만기 시점 주식 가격을 반대 거래 시점 선물 가격으로 바꾸면 된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냥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지금 보기에 15만 원의 가격으로 5계약 체결했고요. 그리고 여기 계약 승수는 10주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26번에서 B부터 갈게요. 선물을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갑의 손익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넣어요. 계약 만기 시점에 주식 가격이 지금 얼마인가요?
7이죠.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 15죠. 빼기 15. 여기다 뭐 곱하래? 거래 승수 10이잖아. 계약수 몇 개래요? 5계약이래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러니까 B의 값은 이미 마이너스 400이라 답이 2번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반대 거래를 했을 때 계산을 해보래. 반대 거래 이렇게 받고 그랬잖아.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이 얼마예요? 7이죠. 여전히.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을 반대 거래 시점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반대 거래 선물 가격이 언제죠? 5월 30일에 반대 거래하니까 12. 12에다가 계약 체결 시점 선물 가격 15. 뺀 거에다가 10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0.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쫄 필요가 없는 거야. 계산식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